미국의 유명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친구들 간의 몸싸움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불려와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돈 좀 벌었다는 재력가 미국인 부모는 자신들의 뒤에 들어왔던 소박한 차림의 한국인 아빠를 보고는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 아빠가 내밀었던 이것에 사색이 되어 쩔쩔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시시피주에 사는 헤더 클리프라고 합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5살일 때 이혼하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보스턴 대학교 치대에 다니던 엘리트 커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제가 생겼고 그렇게 두 분은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게 흘러갔고 결국 두 분은 갈라서게 되신 거죠. 그 후로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집을 나간 아빠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나 겨우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아빠는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리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이혼한 뒤로 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저는 아빠가 그리웠지만 그 마음을 애써 꾹꾹 눌러 담아야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저는 17살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작은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바로 엄마 아빠를 따라 보스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의 후배가 된다면 두 분의 사이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언젠가 두 분이 재결합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정말이지 더 바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처음 보는 작고 못생긴 동양인 남자와 함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그 동양인 남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엄마가 새로운 운전기사를 고용한 건가? 엄마는 능력 있는 치과의사였고 동양인 운전기사의 월급쯤이야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헤더, 인사드리렴. 이제부터 내 새 아빠가 되실 분이시란다. 처음에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것인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엄마같이 예쁘고 똑똑한 백인 여성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런 동양인 남자를 만나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저 동양계인 한국 남자와 재혼을 해버리면 우리 아빠와는 영영 끝나게 되는 거니까 저는 더욱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따지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엄마는 겨우 저런 못난 남자와 재혼하려고 아빠랑 이혼했어? 엄마 바보야? 저 동양인이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하잖아. 나는 저 한국인 아저씨를 내 새 아빠로 절대 인정 못해.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물론 이건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보잘것없는 동양계 한국 아저씨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흥분한 상태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동양인 남자는 돌아간 것인지 엄마 혼자 제 방에 들어오시더군요. 그런데 엄마는 생전 처음 보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의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사람은 저인데 엄마는 오히려 저를 책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으니까요. 설상가상 엄마는 나중에 아저씨를 만나면 아저씨께 꼭 오늘 일을 사과드리라는 말까지 하셨죠. 저는 기가 막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보고 그 한국인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 한국인은 엄마 재산 노리고 있는 게 불을 보듯 뻔하고 엄마는 눈에 콩깍지가 낀 건지 바보같이 그 남자한테 속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는 거야? 제 말을 들은 엄마는 그 동양인이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제 말대로 한국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했죠. 그러면서 엄마는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편협한 사람이 된 거냐며 제게 실망했다고 하셨죠. 그 순간 솔직히 저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전 저는 그 동양인 아저씨의 겉모습만 보고 당연히 상류층이 아닐 거라 단정지었고 그 아저씨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에서도 당연히 미국인인 우리 유럽의 백인들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며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말처럼 그 아저씨는 저에게 무시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외모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한 제 행동은 부끄러운 짓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로 했죠. 그래, 엄마 말대로 그 한국 아저씨 똑똑한 사람인데 무시한 건 내가 실수했어. 그래도 여전히 난 엄마가 그 아저씨와 재혼하는 건 반대야. 그 한국 아저씨가 미국 하버드를 나온 변호사라도 어쨌든 동양인이잖아. 그런 수치스러운 결혼을 나는 절대 인정하지 못해. 차라리 다시 아빠랑 재결합해. 그러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진지하게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동안 정말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엄마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나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내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엄마가 네 아빠와 이혼한 이유는 너희 아빠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야. 네 아빠는 내가 아기를 낳은 뒤로 아줌마 몸매가 되어버렸다며 걸핏하면 날 무시하는 말을 했고 어느 날부터는 집에 들어오지 않더구나. 결국 나는 네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고 그 뒤로도 네 아빠는 새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라 널 자주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어. 그 때문에 엄마는 한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단다. 그때 엄마를 도와주셨던 변호사가 바로 아까 만났던 그 한국인 아저씨야. 변호사인 한국인 아저씨는 엄마가 아빠에게서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어느 사이 엄마는 윤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국 아저씨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분은 연인이 되셨지만 당시 아직 어렸던 저에게 혼란을 주기 싫었고 지금껏 조용히 만남을 이어오신 거였죠. 그렇게 엄마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세상이 핑 도는 것 같고 꼭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껍기도 했어요. 제 친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쓰레기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런 인간을 여태까지 그리워했다는 것도 다 너무 끔찍하게 싫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제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시절부터 한결같이 저를 지켜주신 엄마였죠. 분명 엄마도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여자 혼자 몸으로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위해 이제는 제가 보답을 할 차례였어요. 저는 가만히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윤수라는 한국 아저씨? 엄마에게 지금 많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자 엄마는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엄마의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한국인 윤수 아저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물론 아저씨를 한순간에 새아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얼마 후 엄마는 윤수 아저씨와 재혼을 하셨고 그렇게 제게는 한국인 새아빠가 생겼답니다. 새아빠를 처음 만났던 날 제가 굉장한 무례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새아빠는 그 일에 대해 먼저 언급하거나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춘기인 제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까 언제나 노심초사하며 저를 챙겨주셨죠. 새아빠는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분이었고 그 덕분에 저희는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새아빠는 알면 알수록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국인의 평균 IQ가 세계에서 5위로 높다던데 새아빠는 그 사실을 증명하듯 시간이 날 때면 늘 독서를 하셨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상당히 많았어요. 과제를 하다가 막막할 때면 새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느새 저의 당연한 일과가 될 정도였죠. 그리고 저희 새아빠는 부지런하고 일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면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가끔 새아빠가 집으로 변호사 업무들을 산더미처럼 가져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저는 저걸 언제 다 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곤 했죠. 그런데 새아빠는 한번 자리에 앉으면 놀라운 속도로 그 업무들을 뚝딱 처리해버리고는 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보니 한국 사람들은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끝내버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새아빠에 대한 존경심도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온전한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함께 지내다 보면 언젠가 진짜 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터지며 저희 가족은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표정이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그들의 눈빛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 지나갔고 순간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이런 되먹지 못한 짓을 저지른 것은 어이없게도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메건이라는 여자애였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메건은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아니 오히려 아주 당당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 하버드 출신 새아빠 생겼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동양인이더라? 한국 사람이라며? 너 그럼 지금 그 한국인인 동양인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진짜 이젠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놀겠네.
메건과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비웃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실 친구들에게 새아빠가 생긴 것은 말했지만 새아빠가 동양인이라는 것까지 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새아빠가 좋으면서도 숨기고 싶었고 그런 저의 비겁한 마음이 이런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 줄이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저는 이제라도 저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새아빠 한국인이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도 우리 가족한테 수준 떨어지니 뭐니 함부로 막말한 거 사과해. 그러자 매건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듯 큰 소리로 저를 비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동양인이 우리 백인에 비해 수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 설마 너 우리 백인이랑 동양인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런 한국인이랑 살더니 헤더 너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매건에게 달려들어 걔의 머리채를 잇는 힘껏 잡아 뜯고 있었고 그렇게 한참 몸싸움을 벌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매건과 저는 교장실에 불려와 있었습니다. 매건도 저도 머리는 산발에 코피도 찔끔 나 있었고 한쪽 눈에는 멍도 들어서 꼴이 말이 아니었죠. 교장 선생님은 우리 명문 고등학교에 어떻게 이런 야만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냐며 저희를 호두에게 혼내셨지만 저는 제가 벌인 일을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매건이 먼저 저희 가족을 모욕했어요. 저는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매건을 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는 저를 보며 교장 선생님은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가려고 하셨고 그 순간 매건네 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님의 차림새가 조금 달랐어요. 보스턴에서 꽤 유명한 미용실을 운영 중인 매건네 부모님은 화려한 복장으로 나타나신 반면 제 새아빠는 오전에 재판 일정이 없으셨는지 편한 차림으로 오셨거든요. 매건네 부모님은 교장실에 들어올 때까지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소박해 보이는 저희 새아빠를 보는 순간 뭔가 얕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싸우게 된 이유를 듣고서는 완전히 마음을 놓고는 당당해 하셨죠. 매건네 아빠는 저희 한국인 새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들이 친구끼리 말장난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겨우 그깟 말 실수 좀 했다고 깡패처럼 친구를 이렇게 때립니까? 대체 집에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요? 보아하니 어디 아시아에서 온 것 같은데 설마 영어를 못해서 애 교육을 못 시킨 건 아니겠죠. 매건 아빠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일어나 고함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아빠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리시며 저를 제지하시더라고요. 새아빠를 올려다 보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평소 새아빠의 부드러운 성정을 잘 알기에 이번에도 그냥 좋게 넘어가시려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났죠. 하지만 여기서 새아빠의 뜻을 거슬렀다가는 자칫 제가 새아빠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저는 군말 없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새아빠는 자신의 뜻에 따라주어 고맙다는 듯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셨어요. 그런 저희 부녀의 모습을 보며 매건과 매건의 아빠는 얄미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저희 한국인 새아빠의 행동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새아빠는 지갑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내 매건네 부모님과 교장 선생님께 차례로 건넸습니다. 새아빠의 명함에는 새아빠가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라는 것과 새아빠가 다니는 거대 로펌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매건네 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버렸죠. 이어서 새아빠는 유창한 영어로 매건네 부모님의 기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애 교육에 진심이랍니다. 특히 저는 불의를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참지 말라고 가르쳤죠. 오늘 있었던 일은 제 딸이 저의 교육 방침에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 같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새아빠는 부드럽게 웃어 보이셨지만 매건네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매건 엄마가 매건의 등짝을 때리며 얼른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엄마에게 등짝을 맞은 매건은 당황하여 엄마 미쳤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마음이 급해졌는지 매건네 부모님은 제 부모님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애가 아직 순진하고 어려서 뭘 잘 모르고 실수를 했네요.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이 일은 이쯤에서 덮어두기로 하죠. 그 와중에도 매건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엄마 아빠 대체 왜 그래? 우리가 왜 겨우 저런 한국인한테 사과를 하는 건데? 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그런 매건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새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건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매건 부모님 말씀대로 정말 뭘 잘 모르는 아이 같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런 친구를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냥 두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며 새아빠는 만약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셨고 결국 매건은 찍소리도 못 해보고 강제의 전학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굉장히 빈번하고 많은 일이지만 실제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정말 엄격합니다. 매건은 그런 저희 한국인 새아빠의 겉모습만 보고 인종차별을 했던 것이고 매건 가족에게 걸맞는 초라한 최후였죠. 그날 이후 학교에는 제 새아빠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저는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도 불편했답니다. 왜냐하면 매건 가족에게 험한 소리를 들으며 새아빠는 분명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새아빠가 한국의 동양인이라는 것을 숨겼던 제게 배신감도 느끼셨을 테니까요. 저는 이런 사달을 내서 새아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차마 새아빠를 볼 면목도 없어서 며칠 동안 새아빠를 피해 다니기도 했죠. 그렇게 새아빠와 서먹서먹하게 지내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제 방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건 새아빠가 제게 쓴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답니다. 나의 소중한 딸, 헤더에게 요즘 들어 내 주변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많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복잡할 것 같구나. 그런 와중에도 어린 네가 이 아빠의 마음까지 신경 쓰고 배려해주는 것 같아 고맙고 미안하단다. 아빠는 그저 이 말을 내게 해주고 싶구나. 아빠는 네 아빠니까 다 괜찮단다. 그리고 언제나 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마. 사랑한다. 우리 딸.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새아빠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제 철없는 행동이 너무 후회되었고 할 수만 있다면 새아빠를 처음 만났던 그 날로 시간을 돌려 상스러운 말을 쏟아냈던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저는 이제라도 새아빠에게 잘하기로 결심했고 당장 새아빠라는 호칭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새아빠는 이미 제게 진짜 아빠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하시기만을 기다렸던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그 품에 안기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아빠는 너털웃음을 지으시며 저를 푸근하게 안아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상한 부모님 아래에서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던 완벽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마음이 편안해지니 학교에서 제 성적도 쑥 올랐고 이래저래 기쁜 일만 가득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느새 저는 방학을 맞이했고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저의 한국인 아빠는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로 가자고 하셨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는 아빠가 졸업한 하버드 대학교에 견학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아빠를 따라 하버드에 입학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제 말을 들은 아빠는 겉으로 크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에 투어 겸 견학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운 저희 가족은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얼마 후 저희에게 닥칠 끔찍한 불행은 상상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여름 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는 점심이 다 되어 일어났어요. 방 밖으로 나가보니 엄마는 이미 출근하신 것 같았고 한국인 아빠는 씻고 계신 것인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문득 허기가 느껴진 저는 점심을 차려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죠.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저는 우선 창문과 문을 좀 열어두기로 했어요.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지 못하고서 말이죠. 창문을 활짝 연 후에 부엌에서 한창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순간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인 줄 알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점심 준비를 했죠. 그런데 또다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에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라 그대로 숨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새까만 복면을 쓴 강도가 제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었거든요. 강도는 제가 무방비하게 열어둔 창문을 통해 저희 집에 침입한 것이었고 그렇게 평화로웠던 저희 집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어 버렸죠. 그 강도는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고 저에게 집에 혼자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사고가 정지된 상태였고 그 때문에 강도의 물음에 뭐라고 대꾸를 하지 못했죠. 그러자 강도는 부엌 테이블을 쾅 내려치며 저를 무섭게 몰아붙였고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커다란 소리를 내며 접시가 와장창 깨져버렸고 그 소리를 듣고 위층에 계시던 아빠가 무슨 일이냐며 달려 내려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인 아빠의 등장에 강도는 당황했지만 이내 총구를 아빠에게 들이대며 더 이상 다가오지 말고 엎드리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그 강도에게 점점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인 아빠는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물러나라고 말하며 그 강도를 기로 찍어 누르고 있었어요. 한국인 아빠의 엄청난 기백에 오히려 총을 든 강도가 겁을 먹고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날 지경이었죠.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는지 그 강도는 크게 당황하며 계속 뒷걸음질을 쳤고 그러다가 그만 카펫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강도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은 뒤 있는 힘껏 그의 팔을 비틀어 버렸죠. 강도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에 닿는 전기줄을 이용해 강도를 꼼짝 못하게 결박했어요. 강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아빠는 서둘러 제게 달려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제 몸 상태를 확인하셨죠. 저는 대체 지금 제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너무 놀랍고 어안이 벙벙해서 멍한 상태로 다친 곳은 없다고 말했고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곧바로 경찰을 부르셨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는데 깔끔하게 결박된 강도를 보고는 경찰들 역시 깜짝 놀라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아빠는 그저 이렇게 답할 뿐이었어요. 강도가 딸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저희 한국인 아빠의 말을 들은 모두가 감탄하고 있는데 때마침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저희는 적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알고 봤더니 아빠는 한국 최고의 특수부대 UDT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특수부대 UDT는 지옥에서도 살아 돌아온다는 극강의 전사들로 주로 요인 암살, 주요 인사 구출, 핵심 시설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죠. 어쩐지 아까 전에 강도를 상대할 때 아빠가 보여줬던 카리스마가 엄청났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평소에는 다정하고 상냥하기만 한 분인데 아빠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제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자 아빠는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총을 든 강도를 상대하며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그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아빠가 이런 분이라서 더 좋았어요. 평소에는 온화하기 그지없는 분이시지만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면 있는 힘을 다해 보호해 주신다는 게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모든 진술을 들은 경찰은 강도를 체포해서 떠났고 엄마는 그런 용맹하고 기백 있던 아빠의 등을 찰싹하고 때리시면서 다시는 강도에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아빠를 혼내시더군요. 아빠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엄마에게 쩔쩔매시며 알겠다고 애교를 부리시더군요. 저는 그런 다정한 우리 한국인 아빠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대로 아빠가 다칠 수도 있으니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거라며 엄마에게 혼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보며 저는 정말 못 말리겠다며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큰일이 일어난 것 치고 저희 가족은 별탈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다행히 저는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그날의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 공포로 가득했던 순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구해주신 아빠가 있으니까요. 사실 그 사고를 겪은 뒤에 주위에서는 혹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으니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 것을 많이 권유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신기할 정도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곁에 아빠가 계시는 한 저는 언제까지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날 그 자리에 아빠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아빠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실 테니까요. 요즘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 아빠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하도 아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제 주변 미국인들은 UDT가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눈을 감고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빠의 팔짱을 끼고 동네를 다니면 저희 부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원래는 왜 한국인 남자와 백인 여자애가 같이 다니지? 하고 어색한 시선을 보내거나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피부색만 보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빠를 호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곤 하죠. 아빠는 크게 표현은 안 하시지만 주변에 이런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았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 알아가려 하고 있어요. 소중한 아빠가 나고 자라신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며 아빠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학교에 가서 동북아시아 역사를 전공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물론 제1 목표는 아빠가 다녔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요. 하버드에 가서 한국에 대해 배우며 저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빠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은 한국인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빠를 만나기 전에 저는 철없고 어리석은 여자애일 뿐이었는데 아빠를 만난 뒤 저는 한 단계 성장을 이뤘고 삶의 이정표까지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죠. 제게 사랑과 용기, 진정한 가족애를 가르쳐주신 아빠께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아빠, 잘 듣고 계시죠? 아빠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제일 큰 행운이에요. 저 앞으로 아빠를 닮은 딸, 아빠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끝으로 제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갈 계획인데요. 그때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하기로 해요. 저도 한국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멋진 한국인 아빠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영상은 여우튜브 복구 영상입니다. 앞으로 복구 영상은 이렇게 신규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 넣어서 다시금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외국인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데요. 그 따뜻한 손길에 외국인 여성은 꾹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고 맙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달리아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꽃이라는 뜻이지만 제 삶은 아름다운 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삽니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가게 되었고 그런 남편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살았던 필리핀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나라지만 여행객들이 보는 필리핀의 잘 다듬어진 모습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화장실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땅을 파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많죠.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집조차 없어 나무 판자를 대충 기울여 그 아래에 들어가서 삽니다. 우기가 되어 비가 쏟아지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집 같지도 않은 집이죠. 우기가 되면 저희 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벽을 타고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가족들은 교대로 잠을 자며 물을 받은 양동이를 버리고 이불 주변으로 흘러 들어오는 빗물을 닦아내죠.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대단하고 부가 세습되며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를 보면서 자라 자신들의 환경을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난이 몸서리치기 싫다며 어떻게든 벗어날 것이라 말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은 제게 너무 유난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노력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익숙해지면 될 일인데 그렇게까지 하냐면서요. 이게 필리핀 빈민가의 현실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니 변하는 게 없고 결국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남들과 달랐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못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보며 배웠기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가 막내를 임신 중이었을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막내를 낳다가 상고로 돌아가셨습니다. 10살밖에 안 됐던 어머니는 졸지의 가장이 되어 3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구걸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찬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 냄새 맡는 귀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돈을 긁어 모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을 동생들 뒷바라지에 다 쓰셨습니다. 덕분에 이모와 삼촌은 부유한 집의 자식들처럼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분 다 좋은 대학까지 나왔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과 결혼까지 했다고 하죠. 부모가 없어서 결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폐물을 쏟아붓는 덕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이모는 자신들을 키워준 저의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어떻게든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돈만 벌 줄 알았지 배운 건 없고 억세기만 했던 어머니는 이모와 삼촌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겨우 빈민가에서 탈출했는데 사람들은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어머니를 보며 조롱했어요. 개처럼 벌고 궁색하게 모으더니 결국 이 꼴 났네. 꼴에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인생 망쳤네 라는 말을 하면서요. 제 동생들은 어려서 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불행은 꼭 한 번에 몰려오는 법이죠. 굶고 있는 저희를 본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며 멀리 일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길로 행방불명되었어요. 필리핀은 청부업자가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그것만큼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실종되고 저희 가족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씻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귀해 그 적은 물로 세수와 양치, 목욕까지 해야 했어요. 가끔은 고여있던 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깨끗이 씻길 리 없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옆집과 분리되는 벽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생활 같은 건 없었고 이웃의 코 고는 소리, 싸우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밝게 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동생들은 달랐지만요. 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공부를 하고 싶었고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냄새나고 더럽고 잘 먹지 못해 깡마른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무시받고 괴롭힘 당하기 일쑤였죠. 더 슬펐던 것은 저를 보며 코를 막고 인상 찡그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살 때는 모두가 냄새가 나니 몰랐는데 학교에 와보니 여자아이들에게서는 향긋한 꽃냄새가 났고 땀을 뻘뻘 흘리는 남자아이들조차도 저보다 더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이런 저를 누가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과 같이 돈을 버는 능력을 가졌다면 금방 살림살이가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동생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돈을 벌어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딱 그 정도네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도시로 나가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훨씬 셌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고 가게를 나갔던 여행객이 퇴근을 하는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필리핀 여자를 가볍게 보고 접근하는 여행객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었죠. 여행하는 동안 애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마치면 함께 데려가겠다고 말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여행객들을 무척 경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나타난 여행객은 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없다고 말하며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여행객은 그 다음 날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하룻밤 상대를 찾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을 이유도 없었죠. 이게 며칠씩이나 반복되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 나온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첫눈에 반했다면서 그냥 지나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말을 걸었다고 했죠. 솔직히 한국 남자는 모든 필리핀 여자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아시아 남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호감형으로 생겼고 키도 크고 무엇보다 잘 꾸미거든요. 깨끗한 건 당연하고요. 필리핀 남자들은 깡마르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또 굉장히 젠틀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저에게 무척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과 경계심이 여전했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렸고 저는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연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람이 제가 허락할 때까지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요. 제가 이 부분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가기 전날 저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 말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걱정이라면 자신이 도와줄 테니 결혼하고 한국에서 같이 살자면서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받은 저는 시간을 달라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깊게 고심한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전부 지켰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구해주었고 동생들의 학비도 대주었어요.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 때문에 한국으로 팔려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왜 한국까지 시집을 와서 여러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 라고 말을 하거나 동남아 사람들은 게으르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의 국제 결혼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어서 당황하신 것뿐이라며 어머니를 조금만 이해해 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이었다면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무척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하루는 어머님 댁에 가서 청소와 빨래, 밥을 했고 하루는 저희 집에서 청소를 하며 가사를 했습니다. 또 어딜 가신다고 하면 번개같이 달려가 동행해야 했어요. 이쯤 되니 제가 하녀로 취업을 한 건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지금도 매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우기를 기점으로 집을 보수하라며 집안 보수 비용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서 어머님이 시키는 일만 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친정을 도와주는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이 고민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한국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걸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돈을 벌면서 아들 길을 죽일까봐 걱정한다는 것이었죠. 또 제가 돈을 벌어서 친정을 도와주면 남편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목소리만 커질까봐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분명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동생에게 급한 연락이 왔고 이날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연락을 받고 충격에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고 사라진 이모와 삼촌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혔다는 연락이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모르고 집에 사정이 나아진 것만 알고 돈을 내놓으라 협박한 것이었죠. 동생들은 아직 어렸고 어머니는 이모, 삼촌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려 그들의 행패를 보면서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필리핀에서 일하며 알게 된 현지인에게 도움을 구해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그렇게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불에 고개를 묻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큰 목소리로 뭘 그런 거 가지고 울고 앉아있어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별일 아닌 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늘 애틋한 소중한 가족이고 가까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너무 괴롭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마음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렇게 울 시간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이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또 한 번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시고 서러움에 북받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이 먼 한국 땅까지 시집을 왔나?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친정마저 버리라고 말하나? 저는 새벽까지 울다 까무룩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지도 않은 어스름한 새벽, 어머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 이러시나 생각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대뜸 캐리어 하나를 주시며 짐을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갈 거라면서요. 저는 잠이 번뜩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뭘 그렇게 놀라냐며 꾸물거릴 시간에 빨리 짐이나 싸라고 하셨어요. 거실에서 자던 남편도 깜짝 놀라 달려왔는데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아들아 네가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니 나라도 다녀오겠다. 마누라 친정에 일이 생겼는데 일이 바쁘네 뭐네 하는 거 보니 속이 답답해서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정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으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다급하게 움직이셨으니까요.
저는 친정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둘 다 가지고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동생들은 난장판이 된 집 안에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염치도 없는 이모와 삼촌을 생각하며 분노했는데 저보다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면서 친정어머니에게 달려가 다치신 곳은 없는지 살폈고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진 저와 친정 가족들 대신 온 집안을 싹싹 청소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나서자 가족들부터 챙기라며 제 도움을 극구 거절하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던 이모와 삼촌은 또다시 친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들은 매우 반가운 기색을 표하더군요. 한국으로 돌아간 제 덕에 집이 살만해졌으니 저만 잘 구슬리면 뭐라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모와 삼촌은 자기 자식들과 배우자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다들 얼마나 배부르게 살았는지 살이 뒤룩뒤룩 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을 뒤집어 놓았으니 어머니와 동생들의 혼이 나간 게 100번 이해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나자마자 욕을 퍼부어 주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주춤하는 게 느껴지자 이때다 싶어 달려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밀려 집 안으로 뒷걸음질을 치려던 그때 누군가가 저를 뒤로 낚아챘어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시고는 크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며 저를 몰아붙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여전히 보호하며 내 며느리한테 신경 끄고 자기와 대화하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셨죠. 당연히 그들은 시어머니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면 항상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투리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죠. 이모와 삼촌의 가족들은 입 한 번 제대로 떼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에게 한 소리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헛소리냐며 호통을 치시는 덕에 저와도 대화 한 번 못 해보고 말이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님은 새어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려고 하셨지만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그마저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이런 곳에서 살아왔던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환경을 설명하며 이 정도는 많이 나아진 거라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충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멀리 시집간 딸 마음 불편할까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도와달란 연락 한 번 못했던 친정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도 동생이 말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게 아니었냐면서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지내시면서 저희 가족에게 좀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치안 때문이었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경찰들도 오고 다니는 곳이었다 보니 훨씬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고 청소하고 짐을 옮기는 것도 전부 도와주셨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면서도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셨습니다. 물론 말은 여전히 툴툴거리셨어요. 며느리 집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라고 하거나 시어머니가 뭘 옮기고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라고 잔소리도 하셨죠. 평소라면 이 말이 듣기 싫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돌아온 지 3일째가 되던 날 필리핀에 있는 내내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어머님 덕분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면 알면 잘하라던가 그걸 이제야 알았냐며 큰 목소리로 잔소리하시면서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제 손을 잡고 자기야말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도 필리핀에 있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골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세요.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점점 억척스러워졌고 예쁜 말 한마디 못하고 애정 표현도 못하는 여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죠. 며느리가 생겨서 기뻤지만 며느리로서 예쁨 받아본 적도 없고 애정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그 애정이 잘못 표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집에만 있게 한 것도 필리핀에서 고생만 했다고 하니 이젠 바깥일 그만하고 집에서 조금 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밖에서 평생을 일했던 분이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셨으니까요. 평생의 소원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었다 보니 저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죠. 편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집안일을 시켰던 건 저에게 최대한 많은 걸 빠르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배울 사람도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한국살이에 적응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던 건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에 혹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죠. 유방에 혹이 발견되기 전부터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끼셨던 터라 자신에게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했던 거라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 준 것을 정말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행동과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말투만 틱틱거렸을 뿐 행동은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맛있는 게 있다면 항상 절 데리고 가셨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사다 주셨죠. 옷도 사주고 머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보며 내가 불쌍해서 가난하게 살다와 꾸미지도 못하는 내가 쪽팔려서 챙겨주는 것일 거라고 오해했어요. 시어머니를 제 마음대로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또 죄송스러웠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한 채 살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며 괴로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죄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앙금과 미움을 눈물과 함께 흘려보냈죠. 시어머니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현재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수술을 하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뱃속에 아이도 갖게 되었죠. 필리핀 가족들도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게 참 많은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항상 널 믿고 한국에 와준 아내가 의지할 곳은 너가 없다. 그러니 너가 잘해야 한다.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 달리아를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요양원에 찾아가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라고 하시지만 평생을 살아도 갚지 못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아파 누워 계시면서도 항상 저를 보시면 밥부터 먹었는지 당신보다는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십니다. 어머님이 부디 얼른 일어나셔서 전처럼 저에게 잔소리하시던 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나요? 여우튜브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즐겁고 재밌는 사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길었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